이자율이 매우 높다면 이제 이 사업이 그렇게 이제 매력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 이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면 사업의 규모를 좀 줄이거나 이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요. 계획을 좀 수정하거나 혹은 뭐 더 적은 규모의 대출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한 많은 돈을 빌려서 떼어 먹는 상황. 그래서 뭐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디폴트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뭐 배제하고요. 뭐 디폴트를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은 뭐 가능한 많은 돈을 빌려서 그냥 디폴트를 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자 규모를 줄여서 대출 규모도 줄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자율이 높아지면 크레딧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크레딧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금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실제로 필요로 하는 펀드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예, 크레딧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바로 수요 곡선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 축에 자 이제 어떤 이자율을 쓸 것인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명목 이자율 쓸 것인지 아니면 실질 이자율을 쓸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쪽에는 크레딧의 수요량이 되겠죠. 그렇죠? 신용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규모, 신용 규모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여신, 수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제 그 신이에요. 크레딧이라는 뜻입니다. 여신은 빌려주는 거고요. 어떤 은행에서 여신하면 그 은행이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것이고 수신은 받는 거죠.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신용 규모가 가로축의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quantity of credit demanded가 될 것이고요.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이런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여서 대출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하겠죠. 혹은 뭐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애초에 이런 프로젝트를 완전히 접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신용시장에서 크레딧 마켓에서 크레딧에 대한 수요량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제가 크레딧 수요라고 하면 그건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든다고 해야 합니다. 크레딧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크레딧에 대한 수요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말씀드렸듯이 더 적은 기업, 더 적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율 수준에서 크레딧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펀드를 빌려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더 적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크레딧의 수요량은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자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명목 이자율을 보지 않고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죠.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지는 않았지만 어떤 은행에서 이자율 5%를 제시를 했어요. 이자율 5%면 명목 이자율이죠. 여러분 은행에 가시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거나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뭐 금융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도 실질 이자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명목 이자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 뭐 경제 뉴스 전할 때뭐 국고채 금리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다 명목 금리예요. 은행에 가셔서 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명목 금리입니다. 다 nominal interest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명목 이자율 5%를 제시를 하는 금융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치를 하잖아요. 5%면 굉장히 높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만일 어떤 은행이 5%의 명목 이자율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5%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100만 원을 이 은행에 맡기면 1년 뒤에 105만 원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점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105만 원은 100만 원과 같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5%였으니까.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명목 이자율만큼 물가 상승률이 다 상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제가 마치 105만 원 이자 5%, 이자율 5%로 5만 원을 더 번 것 같지만 1년 동안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5%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제 105만 원은 1년 뒤에, 제 100만 원은 1년 뒤에 105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그냥 1년 뒤에 100만 원 그대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지금 은행에서 5% 이자율을 제시를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레이시 5%라고 확실하게 예상이 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나 아니면 그냥 제가 제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가 넣어놓고 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사실 명목 이자율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인플레이션 레이트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미널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이런 지표들을 먼저 살펴봤던 이유는 뭐냐면요. 명목 변수들을 우리가 보고 의사결정을 사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실질 이자율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 집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집을 사도 좋고 아니면 뭐 집을 빌려서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세로 살 수도 있고 뭐 월세는 부담이 좀 있으니까 뭐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전세로 살려면은 전세금이 일부 있어야 되니까 집값의 한 60%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전세를 장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어떤 집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전세로 살 수도 있고 그 집보다 조금 작은 집을 혹은 뭐 그 집보다 조금 주택 가격이 낮은 그런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올라갈 것인가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집값 상승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만약에 집을 구입할 때 은행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자율이 몇 퍼센트고 내가 집을 살 경우 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나 상승할 것인지만을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암산을 하는 거죠. 뭐 직접 뭐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 레이트 몇 퍼센트였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지금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단순히 명목 변수인 명목 이자율,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관찰하는 그런 이자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암산을 다 하는 것이죠. 속으로 계산을 다 합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자,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명목 이자율이 아니라 real interest rate, 실질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real interest rate는 진짜 이자율이 아니고 실질 이자율입니다. real interest rate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Fisher equa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사이에 이제 관계를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이퀘이션인데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표현한 이퀘이션인데 이제 어빙 피셔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퀘이션을 피셔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이에요.